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살 된 여성입니다. 오늘 적는 제 사연은 구독자님들이 뜨악하실 막장 반전이 숨겨져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산부인과 개업이인 저는 좀 심한 건망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해야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고통 아실까요? 구독자님들 중 많은 여성님들은 까르륵 하시기도 하고 맞아 나도 그래 하고 동감하실 것도 같은데 불행히도 전 아직 40 초반이라 더 우울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된 데는 좀 슬픈 사연이 있어요. 우리 친정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하셨습니다. 대대로 교육자 집안입니다. 저는 맏딸로 어릴 때부터 근면성실했고 무엇보다 동생들 둘 앞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모님 말씀에 따르느라 늘 바르게 행동하려 했고 무엇보다 또순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총명했습니다. 아버지가 국가 공무원이셨으니 사는 건 그저 평범했습니다. 부족한 거 없이 자랐어요. 피아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엄마는 작은 피아노 교습소를 차려놓으시고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살림에 보탰기 때문에 부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부족한 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영대학원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부로 지내냐고요? 혹시 팔자 경험해 보셨나요? 네, 팔자입니다. 박사까지 하란 소리 교수님들이 하셨는데 전 이상하게 박사하는 것보다 결혼해서 내 가정에서 냄비 깨끗이 닦고 너무나 사랑하는 내 남편 맛있는 거 해주고 이게 하고 싶은 겁니다. 전 서울대 경영학과를 다닐 때 의학 공부를 하던 남편을 알아 6년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말씀드리기 민망한데 남편과 연애 때 중절 한 번 한 게 원인이 되었는지 막상 결혼해선 영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시댁이 재력이 있으셔서 남편 병원을 차려주시고 개업이로 있는 산부인과 의사인 남편이 아기가 안 생기는 이 아이러니라뇨. 남편한테 미안할 사이가 없는 게 시어머님이 하도 쪼시니까 오히려 남편이 절 달래느라 정신이 없는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10번째 하고도 안 생겨서 포기한 게 작년입니다. 6번째에서 그만 포기시키려는 남편에게 우리 딱 10번만 해보자 라고 하면서 계속 시도하다가 결국 작년에 포기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부는 자식 없어도 사이가 좋습니다. 계룡산에 은거지를 둔 유명한 무당에게 점을 봤는데 천상의 배필이라네요. 청실, 홍실이 우리 부부 사이를 단단히 매듭지어주고 있어서 절대 끊어질 리 없는 사이이니 자식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오히려 지금 생기는 자식은 망나니일 거라면서 차라리 안 생기는 걸 감사하라고 하는데 무당이 참 멋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자식이 안 생기는 고통을 그런 식으로 위로해 준 거일 테니까요. 다만 시댁이 문제죠. 근래 매우 기분이 좋으신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으심에도 제가 못마땅해 아주 죽을 지경이십니다. 시모의 기분이 좋으신 이유는 57년간 생사를 모르던 딱 하나 핏줄인 여동생을 찾으셨기 때문인데요. 시모님은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셨는데 부모님이 사고로 나란히 목숨을 잃으시고 여동생과 둘이 외삼촌 댁에서 자라다가 외삼촌이 밑에 여동생을 입양을 보냈다고 해요. 실은 입양이 아닌 식모로 보낸 거죠. 헤어질 당시 여동생 나이 7살, 시어머님 나이 8살이었는데 식모로 간 집이 이사를 간 후 소식이 끊기고 피눈물 맺힌 그리움 속에 사셨던 거예요. 신원조회를 하고 또 하다가 어렵사리 찾은 시어머님과의 상봉 첫날, 자매는 부둥켜 안고 몸부림을 치더군요. 언니, 날 찾지 그랬어. 날 왜 안 찾았어? 아휴. 집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호적에 오른 이름하고 틀린 줄 누가 알았냐고. 아유, 그 어린 나이에. 아유. 평생의 그리움과 한이었던 동생을 찾았는데 어디서 밥이나 굶고 살지 않을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지 않을지
늘 그게 걱정이셨던 시어머님은 뜻밖에도 서울 한 외곽 동네에서 금은방을 3개나 차려놓고 풍족하게 사시는 시이모님 때문에 흐뭇해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자매가 어떻게나 똑같은지 살아온 내력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이모님도 우리 어머님 못지않게 악바리로 생활력 강하시고 장사하는 재능 뛰어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님은 소녀 시절 부모 형제 없이 가난하게 자라시면서 일을 바득바득 하셨고 17살부터 아이스케키 장사를 시작으로 정말 지금의 부를 오직 자기 혼자의 힘과 더불어 늘 시어머님 말에 따르시는 시아버님의 도움으로 이루신 겁니다. 브랜드 이름을 들으시면 아는 분들 나오실 것 같은데 양대창집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세요. 이게 뭐 피자헛이나 교촌치킨 이런 것처럼 이름난 프랜차이즈는 아닌데 정말 아는 사람들만 아는 알짜배기입니다. 왜 알짜배기냐면요. 양대창과 같이 먹는 취하는 음료, 즉 술 종류를 소주나 맥주로 팔지 않거든요. 바로 고량주하고 팝니다. 이 고량주가요. 마진율이 82%나 나오고요. 확실한 컨셉을 가진 매장에서 불티 나거든요. 구독자 여러분, 명품이 비싸잖아요. 근데도 많이 팔리죠. 없어서 못 파는 그 심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어머님이 운영하시는 프랜차이즈인 양대창집에선 고량주와 양대창이 비싼데도 엄청나게 팔립니다. 이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큰손이신 시어머님은 요즘 이 사업 운영 전선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셔서 운영자를 따로 두시고 계세요. 느긋해지신 거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시어머님은 맏며느리인 제가 못마땅하신데 이유를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보면 자식 생산을 못하는 거와 건망증이 심하다는 거, 그리고 교육자 집안이라서 재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혼 전에 양가 상견례 때 무슨 지나가는 말로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는 교육자 집안이라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마도 원한에 사무치셨던 거 아닐까요? 자기는 가난하게 자라느라 중학교도 중도에 그만뒀는데 며느리도 꼴같지 않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까지 공부했으니까요. 뭐 어쨌든 사업 크게 하는 집들은 맏며느리가 똑소리 나고 대가 차서 한 살림 다 거머쥐고 나갈 만한 능력들이 있어 그 며느리들에게 사업을 물려준다고 하더만. 개업해 놓은 의사인 내 큰아들, 고결하고 기품 있는 일을 하는 아들에게 그거 때려치고 양대창집 프랜차이즈를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맏며느리가 좀 해주면 좋겠는데 저건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원까지 했다는 애가 똑소리 나기는커녕 건망증하면 남의 집 며느리들 건망증 100명 합쳐놓은 것 같다면서 푸념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수완이 뛰어나면 뭐해? 자식들이란 게 하나같이들 뭐 하나 대차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자식이 없는데 그저 둘째 며느리 저거 하나 믿어볼까 말까. 아휴, 저거라도 대찬 데가 있으니 내가 그거 믿고 살지. 아휴. 바로 이런 이유로 동서와 저를 차별하시고 동서를 편애하십니다. 동서는 잘 나가는 웨딩 플래너예요. 나이는 29살, 저와 14살 차이가 나죠. 하지만 요즘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하잖아요. 아무리 능력 있으면 뭐합니까? 결혼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든 그럭저럭 이끌고 나간다고 해도 이제 머지않아 어렵게 이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사실 동서도 요즘 어머니 사업에 잔뜩 눈독 들이고 있죠. 경영권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한 군데를 낼 꿈을 꾸면서 자기 혼자 김칫국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서방님 말씀에 의하면 요즘 상권을 알아보고 있다네요. 서방님은 제 남편과 쌍둥이입니다. 우리나라 5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대기업 기획실에서 근무하다가 5년 전에 결혼했고 4년 전부터 고시 공부한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까지 사수생으로 고시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댁에서 생활비를 주어도 남편 자체가 집에서 생백수로 공부를 한다면 좋아할 와이프 없습니다. 게다가 한 번에 패스할 줄 알았던 고시가 4수째 이어지고 있으니 답답하겠죠. 나이차가 무려 15살이나 나는데도 동서가 쉽게 결혼한 이유는
연애할 때 고시를 공부할 거란 꿈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시댁 재력도 있는 것 같고 게다가 대기업 기획실에서 근무하는 머리 좋고 스펙 좋은 사람이 고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땐 그만한 자신감에 차서 결심한 거라 생각했겠죠. 무엇보다 허영이 심한 동서는 검사 부인 될 꿈에 부풀어 15살 나이 차임에도 결혼을 한 겁니다. 이쯤 말씀드렸다면 아시겠지만 동서는 겉으로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시어머님은 동서가 사업할 재능이 눈에 보이게 뛰어난 것도 마음에 들고 나이 어려서 얼마든지 생산 가능한 것도 마음에 들고 무엇보다 자기 아들이 나이도 많고 또 고시를 연이어 실패한 거에 대한 미안함도 겹쳐서 동서를 편애하십니다. 그런 동서에 비해 큰며느리인 제가 짜증 나시겠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요. 가뜩이나 절 못마땅해 하시는 시어머님이 부하를 더욱 돋구는 짓을 제가 최근에 2번이나 연이어 저질렀는데요. 바로 건망증 문제입니다. 시어머님을 모시고 차로 10분 거리의 마트에 갔다가 장을 다 본 후 계산을 하고 시어머님을 놓고 저만 차를 타고 운전해서 집으로 온 거예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제가 차를 몰고 혼자 집으로 갔으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 하시고 화장실 갔겠거니 하고 한참을 기다리셔도 안 오니까 전화를 하신 거죠. 너 지금 어디냐? 어머나, 어머니 저 지금 집이에요. 뭐라고? 이거 너 미친 거 아니냐? 중요한 건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던지 어머니를 두고 온 것도 모르고 마트 장 봐온 걸 시댁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문제는 그 다다음 주에 시아버님을 모시고 마트에 갔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시아버님을 두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안 시어머님은 펄펄 뛰시면서 아유 저걸 또라이라고 하지 누가 사람이라고 하겠냐. 교육자 집안이라고 으스대길래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원까지 했다길래 무조건 믿고 결혼 허락한 내 판단력을 들쑤시고 말지 아유 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시험관 시술로 인해서 건망증 증세가 남보다 일찍 온 걸 이해를 못 하시는 그게 제 입장에선 너무 섭섭합니다. 게다가 왜 말끝마다 교육자 집안 운운하시는지 자신이 중학교도 제대로 못 마친 열등감이실까요? 그날 마침 가족 회식이 있는 날이라 동서도 와 있었는데 동서가 그 자리에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이 싸가지가 사람의 상처를 들쑤시면서 놀리는 거예요. 형님 무슨 사무가 그렇게 바쁘셔서 그러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형님 그러다가 곧 요양원 가시는 거 아니에요? 어떡해. 면회가 줄 자식 빨리 낳으셔야겠어요. 그 말에 화가 난 제 얼굴이 펄해졌다 벌개졌다니까 동서가 또 한다는 말이 하긴 무자식 상팔자래요 형님 하는데 와 정말 저게 인간인가 싶었습니다. 막판 몇 년 동안 제가 시험관 시술 8, 9, 10차 하면서 울고 불고하고 아파하고 입원하고 그 난리치는 과정을 뻔히 보고도 저런 농담을 하고 싶을까? 저건 정말 나쁜 년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사실 어머님이 저희 친정에서 교육자 어쩌고 한 게 혼자 심사가 뒤틀리셔서 말끝마다 교육자 집안 어쩌고 꼬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동서는 삼류대학 식품공학과 졸업인데 전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원까지 나온 게 동서 혼자 열등감에 휩싸인 것 같았고 그냥 주는 거 없이 절 적대시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시댁인데 삼류대학 식품공학과를 나온 지는 대우받고 예쁨 받는데 서울대학교 나온 전 완전 찬밥 취급받으니까 이 김에 아주 깔아뭉개자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암튼 저도 대꾸도 해줘야겠어서 나 자식 없는 게 그렇게 고소해? 그래 동서는 아직 젊다 이거지? 그래 젊어 좋겠다. 형님 누가 끝이래요? 웬 자격지심이실까? 하긴 자격지심 생길만도 하지만 이 지랄을 하는데 시어머니의 언행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 아들하고 같이 사는 며느리의 건망증을 감싸주시는 것까진 바라지 않는데 최소 그거를 악용하지는 말아야 그게 어른의 태도 아닐까요? 한날은 장롱 안 깊숙하게 있던 폐물함을 꺼내셔서 정리를 하시더군요. 거실에서 정리를 하시는데 얼마나 구매구매 모아두셨는지 함이 모두 6개가 넘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엔 다이아는 기본에다가 우리 전통 은비녀, 금가락지, 각종 보석으로 만든 놀이개, 금, 은, 옥, 비치, 자마노, 진주, 산호, 미라 같은 보석으로 만든 폐물이 가득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해지는 동서와 절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띄우시던 시모께서 내가 이거 폐물의 반은 모두 동생네 금은방에 보낼 거니 그리 알아라. 니네들 시모님 아들이 곧 결혼한댄다. 시집 오는 아가씨한테 줄 거야. 아휴, 이거 합치면 거의 10억 값어치는 된다. 늦게 만난 언니인데 뭐 해줄 게 있어야지. 하시더니 그리고 이거 너 해라. 하시면서 고급스런 목걸이를 동서 목에 걸어주시는 겁니다. 이거 이래봬도 티파니 거야. 이거 반지는 피아제시고. 동서는 입이 한박같이 벌어지면서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어머니, 형님 거는요? 하는 거예요. 와, 가만히 입이나 다물고 있지 말입니다. 아예 제 것은 이거 구찌 팔찌하고 반지 줄 거야. 근데 세팅을 다시 해서 주려고 빼놓았단다. 큰애야, 조금만 기다려라. 하시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원래 폐물 따위에 욕심 없고 게다가 좋아하지도 않는 시모께서 쓰던 폐물 물려받는 것도 달갑지 않아서 그저 입 다물고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2주에 한 번 찾아뵙는 시댁에서 주방은 늘 제 차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가족 회식 때 이모님이 세팅해서 보내주신 각 폐물들을 정리하면서 절 주시겠다고 하셨던 구찌 팔찌라고 반지를 동서를 주셨나 봐요. 그때 마침 제가 조금 열린 방문 앞을 지나서 베란다로 가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이거 형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휴, 얘 너 모르니? 제 건망증. 아마 벌써 잊었을 거다. 그냥 너 가져. 돼지목에 진주라고. 쟤한텐 이런 거 어울리지도 않아. 금가락지 같은 거나 주면 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아니 누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왜 자기들끼리 찢고 까부냐고요. 어머님이 절 눌러서까지 동서 기분을 맞춰주려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막 발표된 사법고시에서 서방님이 또 떨어진 지 하루가 지난 때였거든요. 그냥 위로하려면 다정하게 진실된 말로 위로하면 될 일이지. 건망증을 앓는 절 걸고 넘어져서 절 짓밟으시면서 위로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야말로 시어머님의 인성이 보여지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시어머님이 그렇게 바닥 인성을 드러내시면서까지 작은 며느리에게 아부하는데 막상 서방님은 집에서 제대로 대우 못 받고 사니 말입니다. 시댁에만 오면 시댁 재력에 침이 고이니까 서방님에게 살랑거리지 집에선 그게 아닌 것 같더군요. 몇 달 전에 동서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 받으려고 수화기를 들다가 말았는지 누가 동서네 집 도어락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고 연이어 동서의 쇠되게 째지는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술 먹었어? 한심하다. 지금 시험을 코앞에 두고 뭔 짓이야. 전화기 건너편에서 서방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작게 들려오고 세상에서 낙오된 사람의 모습을 그려보라면 지금의 당신 모습이야. 나이 어린 와이프 앞에서 나이값 좀 해라. 한심해 짜증나. 전 여기까지 듣고 너무 민망해서 그냥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시댁에 오면 그럴 수 없이 서방님께 다정하게 잘하는 동서가 집에선 저러고 살았다니. 시댁에선 자기 내장에 있는 간이라도 썰어서 서방님 입에 넣어줄 것처럼 하는데 말이죠. 시어머님의 프랜차이즈에 침을 바르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전 제 남편하고 똑같이 생긴 서방님이 애틋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에 같이 설거지를 하는데
동서가 제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시모님과 시모님 상봉한 기념으로 시모님께 값어치 있는 선물을 드리면 어떻겠냐고요. 해드리면 어머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어머님 기뻐하시는 모습 보고 싶어요. 말은 예쁘게 하지만 여우 같은 인간이 저런 핑계대고 시어머님께 계속 샤바샤바 하려는 의도를 제가 모를까 봐요. 하지만 저도 나쁠 거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명색이 큰 며느리고 시험관 시술도 포기했으니 저도 슬슬 사회에 나가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사업장에 제 자리를 만들고 싶었으니까요. 그 다음날 월요일, 동서랑 모 백화점을 2바퀴나 돌면서 뭘 선물해 드릴까 열심히 골랐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다리품 좀 팔았죠. 그런데 아까부터 자꾸 누가 우리 뒤를 따라다닌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에스컬레이터 우리 바로 뒤에 한 칸 위에서 누가 우리 어깨 위로 음침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거예요. 이년아,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만. 이년아, 너 우리 진구 씨하고 어디까지 갔어? 말해. 사무실에도 안 붙어있고 죽을 죄를 진 건 알아? 전 너무 놀라서 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획 뒤를 돌아보니 곱게 치장을 한 결혼 정년기로 뵈는 여성이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둘을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또렷이 쳐다보니까 뭘 봐? 너 인연하고 어떤 사이야? 왜? 네가 우리 진구 씨랑 인연이랑 붙여줬냐? 너도 웨딩 플래너냐? 그날 동서는 계속 앞만 보고 내려가다가 다음 층에 내리면 옆 라인으로 빠졌다가 건너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도망가고 그 여자는 무서운 속도로 우리 뒤를 따라붙으면서 계속 떠드는 이야기를 종합해본 결과 동서가 아마도 이 여자랑 결혼 준비 중인 남자, 그러니까 자기 고객하고 바람질을 했나 봅니다. 이 여자가 그걸 알고 동서를 괴롭히고 있는데 동서는 용케 쏙쏙 빠져나가면서 살다가 오늘 백화점에서 정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죠. 그 도끼 오른 여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대찬 동서가 말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도망다니기 급급하더라니까요. 집착적으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온갖 험한 욕을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정말 제일 아닌데도 제가 다 얼굴을 못 들겠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직업이 웨딩 플래너인 사람이 자기 고객하고 바람을 피우다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건 프로의식을 떠나서 인간 자체가 아주 개망증찬인 게 우리 동서였더군요. 전 새삼스레 사법고시 공부 중인 서방님 얼굴, 제 남편이랑 거의 똑같은 서방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머리가 복잡하더군요. 겨우 그 여자를 떼내고 선물도 못 사고 백화점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카페에 마주 앉아서 동서가 하는 말이 형님, 우리 백화점에 다시 가요. 왜?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며칠 후에 내가 명품 아울렛 가서 가방 살게. 아니요, 제가 형님 옷 한 벌 선물해 드리려고요. 이런 여우 같은 인간이 아까 본 장면을 제 마음속에서 없애고 싶은 마음에 생전하지도 않던 이런 선심을 쓰겠다는 걸 테고 굳이 마다할 이유 없겠어서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웬일일까? 근데 굳이 해준다는데 말릴 필요는 없겠고. 알지? 나 버버리 원피스 좋아하는 거. 결국 그날 동서는 제게 버버리 원피스 한 벌, 루이비통 가방 1개, 지갑 1개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가족 회식 때 하필이면 TV에서 가정주부의 불륜 이야기가 방송되는 거예요. 시어른들 2분도 그렇고 모두 분위기가 저런 몹쓸년 이런 분위기였는데 동서는 계속 절 주시하더군요. 전 동서가 제 눈치를 살필수록 무심한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친정 부모님께 받은 교육은 남의 상처나 남의 약점을 건들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 고품격 교육을 받고 자란 제가 동서의 약점을 이용할 생각은 당시는 하지 않았죠. 그날 다 같이 즐겁게 회식을 마치고 각자 집으로 가려고 일어서는데 시모께서 모두들 앉으라고 붙잡으시더군요.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이젠 사업 경영에서 물러나려고 한다. 나이가 드니 다 귀찮구나.
그래서 그동안에 대표 자리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어. 아무리 작은 애가 사업 소원이 있어도 큰 애가 있는데 그럴 수는 없겠다 싶어서 한 고민이지만 말이야. 거기까지 듣고 동서가 설레발을 치더군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사실 이렇게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니 분명 부담이 될 테고, 무엇보다 얼마 전에 제 눈에 바로 들켜버린 일이 찔려서 가급적이면 제 심기를 안 건드리고 싶었던 것도 사실일 겁니다. 다른 때와 틀린 반응을 보면 말이죠. 이야기 끝까지 들어라. 그런데 이젠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다. 큰애를 내가 도저히는 못 믿겠구나. 그래서 대표 자리는 작은 애가 맡고 우선 한양대 앞에 하나 매장을 낼 생각인데 거기도 작은 애가 직접 운영해봐라. 인테리어부터 신경 써야 할 끼야. 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큰애 불만 있냐? 네 남편이 하고 있는 산부인과 그거 돈 꽤 들어간 거다. 청담동에 그 정도 건물에 입주시켜서 개헌시켜 주었으면 솔직히 너흰 불만 없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시어머님이 저렇게 절 못 믿어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면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하계를 2박 3일로 떠나 있을 때였어요. 전 오랜만에 아가씨 때 혼자 오피스텔에서 살던 기분으로 옷을 훌떡 다 벗고 속옷만 입고 잤습니다. 누구 보는 눈도 없으니까요. 혼자 자서 거의 벗다시피 속옷 2개만 입고 잤는데 늦잠을 자고 깨서 물을 마시다가 컵을 떨어뜨린 거예요. 유리가 깨져서 얼른 고무장갑을 끼고 유리를 치우고 있는데 벨이 울리는 겁니다. 손에 고무를 끼고 있으니 전 제가 옷을 벗고 있다는 생각을 깨우치지 못하고 시어머님이 오신 인터폰 화면 모습에 급하게 문을 열어드렸는데 시어머니가 괴성을 지르시면서 절 거의 미친 사람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이 정신 나간 놈. 내 너 같은 애는 보다 처음이다. 너 정신병원에 처박히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제서야 저도 제 몰골을 알게 되어 죄송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그러다가 시애미인 나보고 곧 네 요강수발 하라고 하겠다. 응? 제가 누누이 시험관 시술이 원인이라 이야기 드려도 저렇게까지 정색을 하시면서 모욕을 주시는데 정말 죽고 싶더군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정말 부끄러운데 말입니다. 하긴 이거는 어머니 원망 못하죠. 뭐 제 건망증이니까요. 그런데 경영권 말씀만 전하시고 그만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기어이 저를 울리시는 거예요. 얘야, 넌 교육자 집안에서 자라서 분명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서 말이다. 넌 사업할 생각보단 아이를 낳아야 할 거 아니냐. 맏며느리잖아. 전 시험관 시술을 이미 포기한 상태였고 시어머님은 분명히 아시고 계셨는데 어쩌면 저렇게 악의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이 건네주신 작은 박스 안에 든 것은 놀랍게도 때절은 오래된 속옷이었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전시회 갔다가 내가 76만 원에 낙찰해서 사온 거다. 비싼 거야. 이거 자식이 가장 많기로 소문난 조선시대왕 성종을 가장 가까이서 모신 어이 집안에서 내려온 아들 낳는 비법이 새겨진 속옷이란다. 제가 보기엔 그저 더러운 걸레 조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온 보물이란다. 이건 역사적인 유물이야. 교육자 집안에서 시집온 며느리에게 딱 알맞은 선물 아니겠니? 시어머니 말씀에 속이 덜덜 떨리는 울분을 참고 있는데 이 동소년이 한다는 말이 형님, 좋으시겠어. 나도 저런 속옷 입고 싶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톡 쏘아주었습니다. 그래? 그럼 동서 그 프랜차이즈 경영권이랑 이 때쩔은 속옷이랑 바꿀래? 동서는 무안한지 입을 닫더군요. 동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서방님께 신경 좀 써드려.
서방님께서 공부하시느라 그런지 많이 쇠하셨더라고. 동서하는 게 하도 얄미웠고 바람질하는 거 시댁 식구 앞에서 말해버리고 싶은 유치한 감정이 일어나는 걸 억지로 눌렀지만 서방님 이야기를 꺼낸 건 괜히 해본 말이 아니었어요. 바로 전날이 크리스마스였거든요. 남편이 좋아하는 홍어무침하고 잡채하고 갈비찜을 했는데 남편 쌍둥이 동생인 서방님도 이걸 좋아하신다는 생각이 드니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전화해보니 집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저녁 늦은 시간이니까요. 거리가 20분 거리라 얼른 이것저것 사서 서방님 댁을 갔습니다. 갔더니 밤 9시 30분인데 혼자서 컵라면을 끓여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는 까치집을 지어서 그러고 있는데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아휴, 서방님, 그거 사법고시 당장 그만두세요. 라고 하고 싶은 거 참느라 정말 혼났습니다.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서방님 결혼 전에 우리 집에서 1년 회사로 출퇴근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전 제 신랑하고 똑같이 생긴 도련님을 함부로 먹이고 싶지 않아서 전 안 먹어도 아침마다 전복을 구워서 신랑 앞에 하나 도련님 앞에 하나씩 놓아두었고 돈가스 하나를 튀겨도 제가 직접 집에서 빵가루 입혀서 등심으로 튀겨 만들어내곤 했던 사람입니다. 내 신랑하고 신랑 동생에게 인스턴트 먹이기 싫어서요. 내가 그렇게 대하던 서방님이 크리스마스에 아내 없이 사발면을 빨고 있으니 속이 뒤집어지더군요. 동서는 고객하고 미팅이 있어서 나갔다고 하는데 남들 다 보는 크리스마스에 웬일인가 싶었지만 돈 버는 일이니 뭐라 할 수도 없고 속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에서 얼른 제가 가지고 간 음식 쭈루루루 꺼내서 서방님 먹이고 설거지를 끝내놓고 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데 저기 멀리 다른 차 앞에서 웬 남녀가 부둥켜 안고 딥키스를 하고 있는 게 보이더군요. 보수적인 부모님 밑에서 교육받고 자란 저도 보수적이라 그런지 세상이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뻔뻔해져 가는지 모르겠어 라고 중얼거리고 지나쳐 가다가 다시 백미러로 보니 여자가 제 동서인 겁니다. 시간은 11시가 훨씬 넘었고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해도 저럴 수가 있나 싶더군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죠. 남편하고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남자랑 저러고 있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확 달려가서 머리채를 쥐어뜯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이런 문제는 끼어들면 역효과만 나니까요. 그런 생각들이 마구 떠오르다 보니 동서를 쳐다보는 제 시선이 곱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서방님께 신경 좀 써드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동서는 그날 에스컬레이터 건을 걸고 넘어지는 줄 제발 저려서 짐작하곤 이 얄팍하기가 일회용 비닐 같은 동서는 금방 샤방샤방한 웃음을 흘리면서 한다는 말이 형님, 저희 회사가 협찬받는 한복 명인이 있어요. 거기 명함 드릴 테니까 이번에 시모님 댁 결혼식 갈 때 폼나는 한복 입고 가세요. 가서 두 벌 맞춰 입으세요. 제가 이번 달에 성사시킨 건이 좀 되거든요. 하는 겁니다. 모든 걸 이런 식으로 마금하려는 사람에게 그거 다 받아챙기는 게 남는 거란 걸 전 압니다. 지 혼자 찍고 까불고 하게 두는 거죠. 고마워 동서. 3벌 맞추면 안 되는 거야? 나 3벌 한다. 겨울이니까 두루마기까지? 이렇게 대꾸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전 동서가 소개해준 한복 명인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내 인연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마음이었어요. 가서 최고급으로 맞출 결심을 하고 인터넷 검색으로 어떤 비단이 가장 비쌀까도 미리 알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명인 매장에서 치수를 재고 있는데 탈의실에서 나온 여자가 제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웬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또 만나네? 그날 에스컬레이터에서 우리를 따라다닌 여자였습니다. 전 이런 상황에 닥치면 침착함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걸 직감으로 알고 있었고 수긋하게 고개를 수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경황이 없어서 말을 잘못했죠? 선생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있어요. 전 김진아 씨 손이 동서예요. 저도 좀 궁금한 게 많은데 우리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나가니 상대도 한 수 가라앉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그 여성에게 들은 이야기는 제 짐작대로였습니다. 웨딩 플래너와 고객으로 만났고 제 동서랑 자기 신랑감이 요즘도 만난다는 거예요. 남자가 더 이상 같이 안 자려 하자 자기 하려고 거의 반은 미쳐있답니다. 신랑감 말은 술 먹고 한 번 한 실수에 동서가 거의 편집증처럼 나온다네요. 한 번 한 실수도 차에서 했답니다. 술 먹고 나서 엉겁결해요. 사실 몸으로 한 실수일 뿐 결혼도 하기 전인데 그 여자가 진짜로 좋으면 당장 파혼하지 왜 너랑 결혼 진행을 계속하겠냐고 하더래요. 그런데 이 여성이 신랑을 너무 좋아해서 파혼을 할 순 도저히 없고 신랑감은 제 동서를 천천히 달래면서 떼내는 중이라고 이 예비 신부를 간절히 설득하더랍니다. 사실 새 신부 자신이 아무리 신랑을 사랑한다 해도 유부녀와 전 신랑하고 결혼을 해야 하나? 결혼 전부터 힘들게 하는 사람 가망 없다고 친구들은 파혼하라 하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게 신랑을 사랑한답니다. 너무 사랑하고 또한 한 번 몸바람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신랑감이 술만 먹으면 하고 싶어서 미치는 사람이래요. 못 참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 동서가 즐기기가 쇄심줄이고 결혼을 하되 계속 만나달라고 조르고 있는 중이고요. 안 그러면 상대 여자 측 집안에 다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하더랍니다. 신랑감이 만사를 대비해 블랙박스 내용도 동영상을 찍어 넘겨주더래요. 차에서 엉겁결에 실수한 모습을요. 나 오지게 걸려든 것 같아 라고 우울해하더랍니다. 동서의 수준이 이 정도로 바닥이라는 걸 진작에 알아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즐기기가 쇄심줄인 동서를 대하는 방법은 거친 욕분이 없으므로 그렇게 에스컬레이터에서 심하게 했던 거랍니다. 자기도 그날 집에 돌아가서 우황청심환을 씹어 먹었다네요. 두루두루 못할 짓 시키고 있는 동서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고 전 처음으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미운 놈이 뭐하더라고 그때 동서가 카톡이 오는 거예요. 한복 다 맞추셨으면 오픈할 가게로 좀 와달라고요. 속으로 그래 이년아 네 낯짝 좀 보자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공사가 한참이라 실내는 페인트, 코팅제, 접착제, 방부제 등 온갖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화장을 덕지덕지한 동서의 얼굴이 그날따라 왜 이렇게 번들거리고 속이 메스꺼리던지요. 동서가 커피를 한 잔 따라주면서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형님, 그날 에스컬레이터에서 만난 여자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 보려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 에스컬레이터에 같이 있었나? 누구 만났었나? 그 순간 동서의 얼굴이 한여름날 초가집 위에 걸린 밭꽃같이 밝아지더군요. 형님, 며칠 전에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첫 애인 만났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둘이 되게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면서요. 이 지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후 모에 들린 사람처럼 고개를 하늘로 젖히고 웃더군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 교활한 악마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미친 듯 웃고 나서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면서 절 한참 보더니 그 다음에 한다는 말 좀 보세요. 형님 일하고 싶다고 하셨죠? 우리 오픈 전후 전단지 나눠줄 아줌마를 5명 구하거든요. 그 아줌마들보다 3,000원 더 쳐드릴게요. 해보시면 어떠세요? 이 사람이 제게 왜 이러는 걸까요? 사람 심리에 그런 게 존재할까요? 지가 생각하기에 시댁에서도 대우 못 받고 사는 여자한테 한동안 눈치 보고 살았던 것 같은 그 기분에 대한 보상 심리 같은 거요? 아니면 학력 차이 때문에요? 제가 입술을 지그시 물고 있는 걸 보더니 동서가 또 한다는 말이 형님은 왜 파르르르 하고 그러세요? 형님하고 저 사이에 농담도 못 하나요? 이렇게 사람을 아주 가지고 놀더군요. 결국은 제가 못 참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무슨 사무가 그렇게 바쁘세요? 아니면 혹시 열받으셔서 그러세요? 라고 하더군요. 이 사람이 가장 악질적인 게 바로 이렇게 혼자서 찢고 까불며 손이 손아래도 몰라보고 지 손바닥 위에서 별짓을 다 한다는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서방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서방님 어디세요? 아파트 앞 편의점에서 바람 쐬고 있다더군요. 전 우선 서방님한테 넌지시 어느 정도 운을 떼어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시다는 곳으로 갔더니 편의점 파라솔에서 새우깡 하나에 소주를 마시고 있더군요. 아, 궁상궁상. 그런 궁상이 없게 궁상스러워서 제 동생이라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였어요. 건너편 의자에 앉았더니 대뜸 형수님, 제가 이러고도 저 사람하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쿵 하는 가슴에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했더니 이야기인즉슨 어제 동서와 본가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감기 기운 때문에 약국에서 약을 사려고 길가에서 차를 세우게 했답니다. 약을 사가지고 나오는데 차가 없더래요. 전화를 했답니다. 당신 어디야? 어머, 당신 화나? 어머, 화나는구나. 아니, 지난번에 형님이 마트에다가 아버님 놓고 왔다잖아. 그래서 나도 한번 흉내 내본 거야. 그러더래요. 이게 그러니까 절 엿먹이고 동시에 지 남편을 가지고 노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처음 결혼할 때부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살면서 변했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가 생겨서 변했거나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용서해선 안 된다는 거, 그거 하나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서방님께 동서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부부로의 정 같은 건 애초에 없었고 남녀로의 정도 이미 떨어진 지 오래인데 부모님 얼굴 봐서 부모님이 집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서 갈팡질팡할 뿐이라고 하더군요. 서방님한테 때려던 우는 관두고 서방님, 모레 오픈 행사식에 꼭 오세요. 도련님이 꼭 오셔야 할 일이 있어요. 라고 약속을 받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엔 어느 정도 이야기를 미리 해두려고요. 시댁엔 손님들이 한가득이더군요. 시이모님 부부하고 따님 부부, 곧 결혼한다는 시이모님 아들까지 와서 잔치가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에는 결혼식, 모레는 우리 며느리 오픈식, 아주 집에 겹경사로구나. 전 그 자리에 앉은 지 20분도 되지 않아 좌불안석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래도 이야기할 분위기가 아니라 시모님께 인사만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또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전 가족들 중 여러 사람에게 황급히 카톡을 돌렸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각자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으니 꼭 오셔야 합니다. 가족으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니 모두 바쁘시더라도 저녁 8시에 땡땡 중식집에서 만나 뵙길 바랍니다. 라고요. 저녁 8시에 시부모님이 오시고 서방님이 오시고 시이모님이 오셨습니다. 전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시이모님이 얼굴이 흑빛이 되더군요. 시부모님은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시고 어리둥절하셨고요. 잠시 후 동서가 들어오고 10분 후엔 시이모님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동서의 상간남은 바로 시이모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전 어제 어머님 댁에 갔다가 시이모님 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걸 듣다가 아무래도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고 영 꺼름칙해서 앉았다가 버뜩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짐작이 가서 돌아오는 길에 그 새 신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집 앞에 가서 다시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인했고 저도 제 폰에 담아온 겁니다. 시어머님은 물 한 잔 드시려 유리잔을 잡다가 떨어뜨리셔서 옷이 엉망이 되셨고 그걸 닦으시다가 아주 대성통곡하시면서 우시더군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물론 충격이 크시겠죠. 시어머님은 자기 아들을 두들기느라 이성을 잃으셨고 동서는 정신없이 가방을 들고 일어나더군요. 그냥 빠져나가고 싶은 거겠죠. 전 살며시 동서에게 발을 걸어 엎어뜨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사무가 바빠? 왜? 창피해서 그래? 동서 자신 시동생하고 붙어먹은 거 알지? 서방님은 즐거우신지 웃으시는데 왠지 칙칙하고 쓸쓸한 폐가에 불어오는 6월의 쾌청한 바람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전 같은 동종업계 회사들, 웨딩 관련 결혼정보회사, 재혼정보회사, 소개팅 어플 회사하며 모든 회사란 회사 자유 게시판에 우리 동서에 관한 동영상과 사연을 다 적어 올렸습니다. 다시는 이 업계든 어느 업계든 일을 못하게 만들 작정을 했으니까요. 가족관계 문제를 떠나서 프로의식 제로인 인간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합니다.
동서에서는 2주도 안 되어 엄들이 돌아오고 부도 처리되었고 동서는 빚을 쌓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가장 큰 성장할 기대를 안고 있던 프랜차이즈의 대표 자리에 오르기 하루 전,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큰 양대창집 3층짜리 건물 사장으로 오픈하기 하루 전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혼 소송은 가장 빠르게 처리되었고 위자료는 서방님이 손해배상 금조로 2,700만 원을 받음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모님은 혼자 그 험한 세상을 헤쳐오신 강다니는 분답게 연포탕 2번 드시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셔서 토요일날 결혼식은 무사하게 치루어졌습니다. 서방님, 아니 이제 다시 도련님은 우리 집에서 제가 아침 저녁 다 챙기면서 같이 삽니다. 도련님이 엄청 좋아하시는 등심 돈가스를 배 터지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거 드시면서 인근 독서실에서 밤을 새서 공부를 해요. 잘 되겠죠 뭐. 가장 문제는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저의 건망증으로 좀 심하다 싶게 구박하시던 시어머님은 자기 아들 검사복 입길 기대를 걸던 자기 아들이 마누라에게 소박받으며 살았다는 사실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그 상간남이 자기 조카인 거에 충격을 이중으로 받으셔서 정신이 들락날락 하시는데 말썽을 너무 일으키셔서 걱정입니다. 얼마 전엔 찜질방에서 샤워하고 탈의실로 가야 하는 걸 갈증이 나서 그대로 발가벗은 채 무심결에 휴게실로 가신 겁니다. 발가벗은 상태로요. 뭐 저런 또라이 할망구가 다 있어. 찜질방이 난리가 난 건 기본이고 수영장에 가셔서는 샤워 후에 수영복을 입고 풀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하는데 샤워 후에 그대로 그 몸으로 풀 있는 곳으로 나가서 저거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 그런 소리 들으시고 온 동네에 자자하게 소문이 났습니다. 치매 초기 할망구라고요. 전 시모님 아드님의 목소리를 알게 된 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 밤새 고민을 했었어요. 이걸 우리 집안 전체 망신으로 몰고 가느냐 아니면 동서만 죽이느냐의 문제였으니까요. 우리 집안에서 암적인 존재를 떼어내는 게 제 목표였고 전 제 사랑하는 남편과 시동생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고 우리 집안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시 한번 도련님께 확인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그날 서방님이 제 심정을 쭉 듣더니 한 마지막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형수님 이거 아세요? 나쁜 년한테 속아주고 사는 남자도 한심한 놈이지만요. 참아주는 남편 몰라주는 년은 아주 질 나쁜 년이고 용서의 가치가 없는 년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